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수도권의 위험도는 4주째 매우 높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중간이었던 비수도권의 위험도도 매우 높음으로 악화했습니다.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적용되는 업종은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등 16가지 시설입니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석 달이 지난 성인들은 이번 주부터 3차 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층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5일부터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신 3회 접종이 최선의 보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3회 접종, 얀센 백신은 2회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6,400억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6,049억 달러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단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도권의 위험도는 11월 셋째 주부터 4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지난주까지 중간 단계였던 비수도권의 위험도는 처음으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방대본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종합적인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으며 다음 주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60세 이상의 신속한 3차 접종과 중고등학생의 백신 접종 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유행이 악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감소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반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은 후보안을 설명하긴 어렵다면서 이를 논의하게 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일정도 지금은 잡힌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입원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고령 환자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오는 20일까지 6곳 821개 병상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의학적 위중증도로 봤을 때 병원에 가서 중등도 이상의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한 고연령층에 요양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단체들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비상대응 계획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현재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와 방역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백신 효과의 감소에 대한 예측과 대응도 늦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상대응계획 시행을 촉구하면서 지금은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현장 의료진들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 동안 멈추고 장기전을 위한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멈춤 기간에 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병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관리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 2차 접종을 마친 지 3개월이 지난 성인들은 이번 주부터 3차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연일 청소년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백신이 청소년 감염과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고3 접종 그리고 12, 17세의 접종을 진행하면서 96%라는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하였고 중대한 이상 반응은 매우 드물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접종 완료율은 37%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백신을 놔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학부모를 상대로 미리 수요 조사를 벌였는데 11일 0시 기준으로 모두 8,300여 학교에서 8만 4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학교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서 청소년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의 3차 접종 일정도 본격화됐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이번 주부터 3차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계절 요인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더해진 대유행 속에서 3차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확진자 그래프를 보시면 7월부터 종 모양으로 쫙 올라가다가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스터 효과입니다.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완화가 되어야지만 추가 접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은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른바 방역 패스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등 16개 시설에 들어갈 때도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이,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위반되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식당, 카페는 필수 이용 시설인 만큼 사적 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 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과 마트, 종교시설, 이미용업 등 14종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며칠 안에 유럽 일부에서 델타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확산세의 일부 국가는 3차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4차 접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 안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 델타를 제치고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온 가운데 덴마크와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이 며칠 안에 델타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런던 감염자의 3분의 1을 오미크론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what we know, hence the concern, is that 1/3 of infections now in London are Omicron. We think that obviously the reported tests are indicating about 1,600 cases.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며 3차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이 실험한 결과 백신 2차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예방이 힘든 상황.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100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과 그리스가 3차 접종 시기를 3개월로 앞당기고
호주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백신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אנחנו נלמד ונשקול גם חיסון רביעי לאוכלוסיות שהן בסיכון. זה גם נמצא על הפרק. ככל שנקדים להתחסן, ההגנה 반면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등은 아직도 3차 접종 간격이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일본은 기존 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접종 시기를 3개월로 단축한 것에 대해 안전성과 실효성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시각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3회 접종이 최선의 보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3회 접종, 얀센 백신은 2회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mRNA 백신 3회 접종은 보호 수준을 극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면역학적 관점에서도 보호의 지속성을 늘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최적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도구를 갖고 있으며 백신 접종만으로도 이번 겨울을 무사히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 정부가 기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한 달 앞당기는 등 추가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전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2, 3일마다 배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이달 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지난달 27일 첫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온 뒤 2주 만인 이달 12일 기준으로 감염자가 3,137명으로 늘었습니다. 존슨 총리는 두 차례 백신 접종만으로는 보호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1956년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올해 들어 수출액이 6,400억 달러를 넘겨 지난 2018년에 6,049억 달러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64년 첫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부는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력 산업 수출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 가운데 반도체와 조선이 시장 점유율과 수주량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자동차가 5대 수출국을 유지한 게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연료가 무한해 꿈의 에너지로 불리지만 상용화가 쉽지 않아 세계적으로 연구가 한창인데요. 그중 우리나라가 핵융합 분야에서 잇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 속에 불꽃이 가득합니다. 핵융합의 원료가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되면서 불꽃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내부를 뜨겁게 가열하면 이온끼리 결합해 큰 에너지가 나오는 이른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게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입니다. 이곳을 통해 인공태양 속 플라즈마 이온이 1억 도 이상으로 가열되는데 태양보다 7배 뜨거운 수준입니다. K스타는 2018년 플라즈마 이온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리는 데 처음 성공한 뒤 그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을 매년 늘려왔습니다. 올해에는 1억 도를 30초 동안 유지해 지난해 세운 세계 신기록인 20초를 셀프 경신했습니다. 핵융합 연구에 일찍부터 뛰어든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 도를 10초 이상 유지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다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데 끝에 있는 플라즈마의 어떤 에너지가 그 내벽의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문제를 줄 거다라는 가설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오랫동안 플라즈마를 지속하게 된 겁니다.
핵융합 기술이 완성되면 이론적으로는 수소연료 1g을 사용해 석탄 8톤으로 얻는 정도의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핵융합 원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땅에서 얻을 수 있어 사실상 무한합니다. 게다가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전과 다르게 발전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 않고 폭발 위험도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All these volatilities you don't have in nuclear, which is basically a very stable, very predictable price-based source of energy.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탄소 중립 목표를 내놓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 발전. 선두주자로 우뚝 선 우리나라가 상용화의 길까지 앞서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교육 현장에 널리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고발한 YTN의 탐사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전국 초중고에 배포된 3D 프린터 사용 매뉴얼에서 초안과는 달리 초미세 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세부 설명 등이 누락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3D 프린팅 이용자 안전 예산 73억 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선 예산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3D 프린팅 안전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YTN은 탐사 보고서 기록 3D 프린터 암 2부작을 통해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들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렸는데도 오히려 유해성을 숨기고 안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한 정부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역대급 위력의 토네이도가 미국 켄터키주를 비롯해 중부 6개 주를 강타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토네이도에 날아간 가족 사진이 24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1942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인데 어떤 사연인지 조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방긋 웃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고운 필기체로 거티 스바첼과 제이디 스바첼 1942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중부 인디애나주 뉴올버니에 사는 케이티 포스턴 씨가 자신의 차 창문에서 발견했다며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주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가 등장했습니다. 뉴올버니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켄터키주 도슨 스프링스에 사는 콜 스바첼이 이 사진의 주인인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어 스바첼 본인도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그렇게 멀리 날아갔다니 놀랍다. 우리 조부모님의 사진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포스턴을 만나 사진을 찾아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참한 재난 현장 속에 살아남은 옛 가족 사진 한 장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토네이도는 대부분 봄철에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겨울철에 대규모 피해를 남긴 토네이도는 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나타난 따뜻한 겨울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통 미국의 토네이도는 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중부 평야지대가 주요 피해 지역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로키 산맥을 넘어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평야지대의 공기와 만나며 발생합니다. 온도차가 심한 대규모의 공기가 맞부딪혀야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평야지대의 기온이 낮아져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역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토네이도 15개 가운데 12월에 발생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뒤엎는 토네이도의 겨울 질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원인이었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직전 미국 남부 지역에는 낮 기온이 21도에서 26도에 이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겨울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미 지역에는 북극 한파로 무척 추운 겨울과 함께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봄에 이어
겨울 토네이도의 피해가 일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이 계속돼 식품 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지난달 발표를 보면 지난 5월부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41개국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의 가금류 주요 생산국인 폴란드는 지난달 초부터 100만 마리 이상의 조류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올해 감염 사례 36건이 확인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속적 확산은 닭고기 등 식량 가격을 추가로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해 육류 가격 지수는 16% 상승해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치매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증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 마비와 발작 증세와 같은 전신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매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 치매 인지장애 증후군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미니에게 찾아온 이상 증세 때문에 보호자와의 소통까지 어렵다는데요. 저를 못 알아보면은 저렇게 화를 내요. 도대체 미니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반려견 치매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반려견의 이상 증세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한 가정. 얘는 미소고 주인공 친구는 안에 있어요. 여기 오늘 친구 주인공이 미니입니다. 외부인의 방문에도 큰 미동이 없는데요. 노화로 인한 반려견 치매가 찾아온 오늘의 주인공 미니입니다. 미니야. 미니는 현재 시력과 청력까지 잃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허공을 막 보고 짖고 그때쯤에 약간 시력이 멀었거든요. 눈이 멀어서 애기가 허공을 보고 짖나 했는데 그때쯤에 서클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서클링이 시작이 되고 약간 사료를 먹다가 갑자기 대소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소변을 보는 게 강아지가 죽기 전에 증상이라고 알고 있어서 혀를 한번 봤더니 혀가 새파래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치매라는 거를 알았어요. 반려견 치매는 인지장애 증후군이라고 불리며 노화로 인해 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가득 쌓여 뇌신경이 손상되는 치명적인 노화 질환인데요. 불안함과 무기력, 한 방향으로 반복해 도는 서클링, 수면 패턴의 변화 등 평소 보이지 않던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최근 미니도 이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는데요. 노화로 인해 시력과 청력까지 잃었고 보호자와 교감까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속 집안을 배회하는 미니. 미니는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클링이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인데 애기들이 이제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뱅뱅뱅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미니는 치매로 인해 수면 패턴이 바뀌어 밤낮으로 서클링을 보인다는데요. 어느덧 평범하던 일상과는 멀어졌습니다. 잘 아시네요. 저는 사실 지금 여기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어서 이런 사실을 이제 배웠습니다. 보호자는 수의대에 재학 중인 전공생이랐는데요. 미니를 만나 수의사라는 꿈을 꾸게 됐답니다. 하지만 그런 보호자에게도 치매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는데요. 일단 제가 수의학과 학생인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미니의 치매 증상이었다는 거를 몰랐다는 그 자체가 조금 충격이기도 했고, 이제 병원에서 맨 처음에 무엇보다 보호자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정말 미니가 치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니의 일상을 관찰하던 도중 갑자기 미니가 보호자를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보호자가 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 보지만 급기야 보호자의 손길마저 거부하는데요. 이 또한 치매 증상 때문이랍니다. 만져도 피하고 계속 저렇게 도망가고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면은 저렇게 막 화를 내요. 갈수록 심해지는 미니의 치매 증상에 보호자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데요. 반려견 뇌질환에 처방되는 처방식 사료를 급여하고 미니를 위해 반려견 치매 치료제와 각종 영양제까지 함께 급여한다고 합니다. 총 8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유산균, 식이섬유, 눈 영양, 미니 먹여야 되는 약들이에요. 뭐 치매가 완치가 있는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늦추거나 개선이 있을까 해서 꾸준히 먹이고 있어요. 미니의 치매 증상 개선을 위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다방면으로 관리 중인 보호자, 정말 대단한데요. 아프지 않은 미소는 활발하게 사료를 기다립니다. 일반적인 반려견처럼 사료 냄새를 맡고 흥분한 미소. 하지만 미소와 다르게 미니는 직접 밥그릇 앞으로 옮겨줘야만 사료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미니가 안쓰럽고 애틋한 보호자. 미니야, 밥도 다 먹었으니까 좀 자. 보호자는 미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미안해. 너무 늦게 발견해서. 그리고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이어도 되니까 언니 옆에 많이 있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음 날 한 대학병원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니의 사연을 듣고 현재 미니의 치매 상태 검진에 지원을 해주기로 한 건데요. 아기가 치매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아기를 더 낫게 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걱정되고 되게 불안해요. 현재 미니의 치매는 얼마나 진행된 상태일까요? 기다림 끝에 드디어 미니의 진료 차례가 됐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똥을 싸더니 이렇게 뱅뱅 돌면서 사료를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급실에 가니까는 여기 사료 꽉 찼다고. 네네. 그래서 요즘에 뱅뱅뱅 계속 도는 게 뭐냐고 하니까는 이제 교수님이 치매인 거라고. 그래서 그때 생긴 게 지금 한 2달 정도 됐어요.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이제 설문지거든요. 반려견 치매 진단 설문지는 반려견의 행동 상태를 보호자가 직접 체크해 치매 증상의 여부를 파악하는 자가 진단법인데요. 평소 반려견이 보이는 식이 습관과 수면 패턴, 산책과 훈련 능력, 보호자와 교감 능력 등을 비롯한 반려견의 인지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약 2달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한 달가량 반려견 치매 치료제를 복용한 미니.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데요. 현재 미니는 치매 상태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가 보호자 문진할 때 미니를 보았을 때는 치매 증상이 심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미니의 인지 상태를 전문의가 직접 살펴보는데요. 미니의 치매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행하는 모습과 낯선 공간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전문의의 소견은 어떨까요? 집에서는 서클링을 심하게 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여기서 이제 관찰해 보니까 서클링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이 집에서 케어를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추가 검사는 근데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미니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검진과 체열,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전신의 초음파 검사 또한 이어졌습니다. 과연 미니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그런데 초음파 검사 도중 무언가 발견된 상황. 검사를 하는 전문의의 손이 분주한데요. 검사실의 심각한 분위기 또한 감돕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지금 심장 초음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류하는 속도도 빠르고 양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취에 지금은 노령견이기도 하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심초음파상 역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취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정밀 펫을 이용한 정밀 검사는 진행이 이루어지진 못할 것 같습니다. 마취가 필요한 CT 검사는 미니에게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반려견 치매를 노화로 치부해 방치할 경우 전신 기능이 떨어져 각종 전신 질환을 유발하고 나아가 신경까지 노화할 경우 마비와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반려견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개 치매 증상이 이미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 빠르게 진단을 하고 조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종합적인 결과에 대한 보호자와의 면담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히려 이제 서클링 증상도 이제 집에서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서클링 증상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 관리를 해 오셨던 것 같아요. PET 검사를 이제 실시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PET를 하려면 마취를 해야 해가지고 이제 마취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제 심장에 대한 이제 평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가 심장 평가를 하기 위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래서 미니는 지금 퇴행성 판마 변성증이 있는 상태이고, 현재 미니는 치매와 함께 심장 관련 합병증이 온 상황. 이 약을 처방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검사하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 언니랑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제가 미니한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오늘 결과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관리해서 미니랑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병원 검사 이후 다시 찾은 미니네. 미니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온 보호자는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미니야, 오늘 고생 너무 많았어. 간식 먹자. 미니의 상태가 조금은 개선된 걸 확인해 위안이 된다는데요. 미니야, 힘들었지? 우리 이제 약 먹고 푹 쉬자. 보호자는 앞으로도 반려견 치매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미니야, 얼른 약 먹어야지. 그래 언니랑 오래오래 있지. 미니야, 아프지 말고 힘내자. 지금처럼만 제 곁에서 저 잊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한 기억을 같이 만들고 싶어요. 보호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반려견인 미니. 피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로 치매가 찾아왔지만 앞으로도 보호자와 함께할 미니의 나날이 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가 앓고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심근경색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본 보고서에서는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 또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병원 김근호 신장내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으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혈압이 어느 정도 높아야 의학적으로 고혈압으로 분류가 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혈압이 정상보다 높을 때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그 정상 혈압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혈압이 얼마 이상일 때 우리 몸에 해롭고 또 어느 정도 아래로 조절할 때 득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계속 조금씩 달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정상 혈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40mm 이상이거나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mm 이상일 때인데, 한편 또 정상치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각각 120에 80 미만이어야 하고요. 예. 따라서 그 사이 값들은 경계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혈압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측정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측정해서 그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혈압 수치 이외에 고혈압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는 건가요? 뭐 증상이라든지요? 예, 그 혈압 측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고혈압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혈압이 발전해서 진행해서 합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흔히 이제 두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 두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혈압 측정치하고 비교해서 정말 두통하고 고혈압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앞서 성인의 30% 정도가 지금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국내 고혈압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네, 그 2020년에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자 현황을 정리한 팩트시트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성인의 약 29%, 환산하면 한 1,20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29%라면 결코 가볍게 볼 만한 수치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고혈압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고혈압은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적 소인에 따라서 타고났다는 뜻으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네. 실제 이제 관련 있는 유전자들 조사해 봤을 때 90% 정도가 콩팥에 있었습니다. 예.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소금 섭취를 줄이라 하고 말씀드리는데, 소금 성분이란 것이 혈액량을 팽창시켜서 고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콩팥에서는 적응하기 위해서 소금 배설을 적절하게 줄여서 배설시켜야 되는데, 특히 그 소금을 잘 배설하지 못하는 그런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 고혈압이 더 잘 발생하게 되죠. 네. 그 밖에 이제 원인이 밝혀진 고혈압을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은 한 10% 정도에 불과하죠.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콩팥병, 신장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구체 신염이 대표적인 신장병, 콩팥병이고요. 또한 신장 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신혈관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구체란 콩팥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여기에 여러 그 면역학적 요인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하면 이제 사구체 신염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단백뇨 혹은 혈뇨로 처음 나타나고 점차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만성 신부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드물지만 부신과 같은 내분비 기관에서 알도스테론, 카테콜라민 같은 호르몬 분비 과잉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2차성 고혈압도 있습니다. 예. 자, 유전적 요인, 특히 콩팥 문제가 이 어떤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혈압이 우리 건강에 위험한 이유는 뭔가요? 네. 그 이유는 고혈압의 합병증이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표적장기의 손상 이런 게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서 혈압 유지가 중요한 그 기관이 뇌, 심장, 콩팥 그리고 망막, 이것을 이제 대표적인 표적장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뇌혈관 사고를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데, 그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을 수 있고, 또 동맥경화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겠습니다. 또한 심장 합병증으로는 이제 좌심실 비대라는 게 고혈압의 대표적인 합병증인데, 처음에는 심장벽이 두터워지다가 나중에는 심장 자체가 지쳐서 이제 커집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이 심장에 과부하로 작용해서 결국 심장에 애쓰다가 결국 지치면서 이제 늘어나는 우렬성 심부전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심장 관상 동맥에도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협심증 또는 그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콩팥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혈관에 손상을 주어서 콩팥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만성 콩팥병 혹은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신부전이 진행하면 노폐물이 쌓이는 요독증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한편 혈압이 갑자기 심하게 올라가게 되면 두통, 호흡곤란, 의식장애뿐만 아니라 망막 출혈이 발생해서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고혈압도 문제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교수님께서는 이제 의료 현장에 계시니까 또 여쭙고 싶은 게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특히 혈압의 변동 요인 가운데 계절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겨울에는 비교적 올라가고 여름에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여름과 겨울의 혈압 차이가 수축기 혈압이 한 5mm/Hg 정도 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이유는 이제 기온 차이 때문인데요.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고 또한 그 겨울에 아무래도 육체적인 활동이 이제 위축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고 또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겨울에는 우리가 고혈압과 아울러서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찬 공기 쐬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이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외출할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치료는 약물요법, 비약물요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선 비약물요법으로서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 저염식이 중요하고 싱겁게 드시면서 과식을 피하고 적절히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금연, 절주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그게 만성화되면서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졌고요. 또 흡연과 술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결국 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잘 하시다가 그래도 혈압이 조절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죠. 약물은 처음에 이제 한두 가지로 시작하고 또 만약 효과가 부족하다 싶으면 차차 용량 또 숫자를 늘리게 되는데 모든 약에는 이제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하실 때 건강식품 다 포함해서 그 득과 실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행히 근래에 사용하는 혈압약들은 모두 걱정할 수준의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마른 기침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해롭지 않고요. 또 나트륨, 칼륨이라고 해서 그 전해질 농도의 변화가 생기는 전해질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과거에 문제되었던 뭐 혈압약 먹으면서 발기부전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상 등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근래 최근에 나온 약제들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 몸이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체중이 줄었거나 또 뭐 설사, 구토 등 생겨서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는 혈압이 좀 떨어져서 혈압약을 평소보다는 줄여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은 저혈압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약물의 부작용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죠. 뭐 약에 대한 내성이라던가 또 부작용은 최근 들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뭐 거부감이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혈압과 저혈압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인 건지 아니면 둘 다 혈압 질환으로 쳐서 어느 한쪽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둘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연관성은 있지만 별개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혈압은 병이고요. 저혈압은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즉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 중에 심각한 것은 혈압이 아주 심하게 갑자기 떨어져서 우리 몸의 주요 장기, 뭐 뇌, 심장, 콩팥 등 혈액순환을 방해할 정도로 혈압이 낮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쇼크라고 해서 뭐 출혈이 있다든지 심장병, 폐혈증 같은 심각한 원인이 있고 그때는 정말 치료를 잘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말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좀 혈압이 낮다고 흔히 보는 경우가 이제 젊은 여성에서 별 증상 없이 혈압이 낮게 유지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실제 병이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고혈압과 관련돼서는 혈압을 너무 과도하게 떨어뜨려서 혈압약이 좀 지나치든지 그러니까 탈수 상태에서 혈압약을 계속 먹든지 해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수축기 혈압
밀리미터 머큐리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좀 불리할 수가 있죠. 예. 특히 그 노인에서는 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혈압이 좀 애매한 경우에 일어나다가 저혈압으로 쓰러지실 수가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낙상까지 이어지게 되면 위험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저혈압은 병이 아니라 현상이기 때문에 고혈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 가장 좋은 건 치료에 들어가는 것 전에 당연히 예방을 하는 걸 텐데요.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예방법이란 앞서 소개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고혈압 발생에 아까 유전적 소인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특히 이제 소금 섭취에 민감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그 염분 민감성이라는 체질이 있는데 그 경우라면 특히 아주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또 비만이 고혈압 발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소식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 그 속보로 하는 그런 조금 몸에 운동이 될 만한 충분한 운동을 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2차성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콩팥병이 있는지, 당뇨병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때에 따라서 치료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그 고혈압은 이제 노인에게 중요한 병이긴 하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이제 고혈압을 조금 이제 걱정하지 않고 이제 등한시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데 실제 따져보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료에서는 이제 고혈압 유병률이 연령 증감에 따라 증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6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 유병률이 50% 이상으로 증가하지만 또 젊다고 방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한고혈압학회가 2020년도에 발표한 그 자료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 내지 30대 고혈압 환자는 약 127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은 불과 17%, 치료율은 14%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고혈압 등 건강 관리는 이제 나이 들수록 신경을 많이 쓰고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이제 활동하면서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소홀하게 지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만약 고혈압이 발생하면 또 나이 들면서 곧 중장년에 이르러서 조기에 그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라 하더라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혈압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고혈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식습관 개선과 운동하기 또 그리고 젊다고 방심하지 말기. 이 부분은 또 당연해 보이지만 고혈압뿐 아니라 다른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내 몸 보고서 한양대병원 김근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소나 카드뮴과 같은 독성 금속에 노출되면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 의대 연구팀은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40세에서 55세 근로자 1,8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년 동안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몸속에 들어온 9가지 독성 금속 수치를 측정한 결과 비소와 카드뮴, 티타늄 등은 조금만 노출돼도 목과 심장, 다리에 동맥경화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2월 수상자에 이호기 삼성중공업 파트장과 신상수 오성테크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수상자인 이 파트장은 액화 천연가스 연료 공급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신 소장은 국내 최초로 폭발 용접법을 통한 금형 소재 이중 접합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금형 소재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원자력 전지를 개발해서 달 탐사선에 보내는 게 어떠냐. 우주선에 갈 때 우리 원자력 전지를 탑재해서 보내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우리나라는 2030년 달 탐사선 발사를 계획 중이죠.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탐사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공급원이 필수적인데요. YTN 사이언스 후면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극한 환경에서도 버티는 원자력 전지를 개발 중인 홍진태 기계공학자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